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1일 새벽무비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국 법무부 장관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9월 9일 날 임명됐죠. 그런데 인사청문회는 9월 6일에 있었습니다. 그 즈음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내정은 8월 초에 했었죠. 8월 초에 처음 내정했을 때만 해도 별다른 의혹이 나오지 않다가 내정 단계에 되면서 곧바로 각 언론에서 의혹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의혹이 쏟아진 직후부터는 이게 단순한 의혹이 아니고 이른바 팩트들이 뒷받침돼서 계속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단국대 의학논문 2주간 인턴을 하고서 거기에 제1저자로 올랐다. 이거는 그 팩트를 확인하기 전에 누가 봐도 엉터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한영외고를 다녔죠. 고등학교 1학년생입니다. 아니 이제 한영외고 우리가 흔히 문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과에 한영외고를 다닌 고등학교 1학년생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 가서 그것도 뭐 한 2년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2주간 인턴을 하고서 그 논문의 제1저자가 됐다고요. 더군다나 거기에 보면 뭐 신생아들의 혈액을 채취해서 그걸 가지고 분석해서 뭐 한 건데, 거기에 뭐 저기 한 제5저자 정도 됐다고 하면 몰라도 그게 1저자 됐다는 건 누가 봐도 엉터리입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니까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2주 정도 지났었죠. 그리고 나니까 사실은 그때는 안 드러났지만 그때 이른바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그 핵심 당사자들,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 예를 들어서 장관 조카인 조모 씨, 조범동이가 그 즈음에 해외로 나가버렸습니다. 도피죠. 뿐만 아니고 4사람이 나갔습니다. 안 돌아왔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누가 봐도 이게 여기에 뭔가 의혹이 밝혀질 듯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갔구나, 이렇게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점점 악화돼서 8월 한 25일쯤 되니까, 원래는 그 8월 말쯤에 그 뭐 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여야 간의 얘기가 어느 정도 접근해가고 있었던 데 아닙니까? 근데 8월 25일쯤 돼가니까 정말 6대4 정도로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6대4도 뭐 40%까지도 안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악화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안 되겠다 싶었든지, 제가 보기엔 조금 발동을 늦게 걸은 거 아닌가 싶은데, 안 되겠다 싶었는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뭐 이런 사람을 동원해서 이제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이인영 원내대표, 그 다음에 뭐 이해찬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엄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도 마찬가지고요. 왜 엄호를 하기 시작했을까? 이게 이른바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놔두면 언론과 또는 한국당에서 각종 의혹 제기를 하죠.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공방이 벌어집니다. 진실 공방이. 왜냐하면 조국 장관 측이나 조국 후보자 측이나 아니면 청문회 준비단에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아니다,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단국대 의학 논문 그것을 고려대 입시 전형에 내지 않았다, 이렇게 조국 장관 측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서 그게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일반적인 관측과 조국 청문회 후보 준비단 측에서 얘기한 아니다, 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 마치 진실공방처럼 이렇게 그냥 50대 50 정도로 이렇게 다뤄집니다. 그러면 진실공방으로 흘러가면 되는데, 자,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뭐 그거 고려대 입시 전형에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면 거기 가서 왜 제1저자로 등재를 합니까? 거기에 써먹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1대1로 이렇게 기계적 균형을 맞춰서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먹히니까 8월 25일 그 언저리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이 소위 여권 인사들이 집중적으로 조국 후보자를 엄호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진영 논리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진실 공방이 벌어져 가지고서는 조국 후보자가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이걸 물을 타야 되겠다.
진영 논리는 결국 그걸 물을 타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편이면 무조건 옳다. 상대편? 너는 무조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영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진실이 뭐냐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에서 그 전략을 쓴 겁니다. 그 전략이 성공한 경우도 있었죠. 저는 그게 이 정권 초기에 있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라고 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처음에 저 사람이 과연 외교부 장관감이냐 이래가지고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에서 강경화 장관 후보자를 계속 옹호하면서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여권에 그때는 또 초창기고 문재인 정부 초기 아니겠습니까? 결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 임명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올라가서 그 임명 적절과 부적절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 순간에 강경화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했죠. 아마 문재인 정부는 그때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뭐든지, 또 이제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대개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니면 적이죠. 모든 현상을 피하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실제 성공했고 그 사람들이 오늘날 정치를 하게 된 밑바탕이 된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경화 장관 때의 성공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조금 사안은 다르긴 합니다만은 한일 간 무역 분쟁 때도 무조건 예를 들어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사실은 이만저만한데 그 진실에 따르면 지금 현재 일본이 잘했다, 한국이 잘했다, 여기에서 만약에 아니야 일본 말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청구권 협정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구권 협정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배상 문제, 그 문제가 거기에 해결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청구권을 제기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만약 분쟁이 있으면 양국이 지명하는 어떤 협상팀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돼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제3자인 중재기구에 맡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문재인 정부가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 하니까 일본 정부는 그걸 야 이거는 문제 있다. 협정은 우리가 그 정식으로 양측이 다 합의하에 사인한 건데 그걸 어기면 되느냐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이런 전후 상황을 다 알면 이 문제에 관해서 일본은 뭐가 맞고 한국은 뭐가 맞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조국 장관이 사실 그 당시에 민정수석으로 있었잖아요. 민정수석 자기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말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면 너 친일파지, 이렇게 몰아붙였던 겁니다. 물론 일본 문제는 친일파다 무슨 반일파다 이런 걸 떠나서 여하튼 일본 편을 요만큼이라도 들으면 그거는 국내 여론에 의해서 문매를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 문제와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도 이 정권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편가르기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봤을 겁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 문제도 계속해서 여론이 악화되니까 이제 편가르기를 시도한 겁니다. 바로 진영 논리에 의해서 조국 장관을 옹호했던 것이죠. 저는 그 결과 효과가 약간 있었다고 봅니다. 9월 6일 인사청문회 직후에 사실은 조국 장관 임명은 부적절하다 하는 의견이 약간 줄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하다는 의견이 약간 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차이는 제법 벌어집니다만은 처음에는 한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었는데 이것이 9월 6일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한 10% 남짓 정도로 줄었고, 어떤 여론조사 결과는 그게 10% 이내로 줄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진영이, 문재인 대통령 진영이 결집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9월 9일 날 임명을 강행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후에 8월 27일 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가 진전되면서 각종 제기된 의혹들이 거의 하나 둘씩 사실로 드러났고, 청문회에서는 거짓말한 것들이 또 계속 이리저리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론이 다시 악화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문재인 정부, 친문재인 진영이 똘똘 뭉쳐서 조국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진영, 이게 점점 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면 이걸 분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진영 전체가 뭉쳤기 때문에, 조국 장관을 위한 진영 전체가 뭉쳤기 때문에 분리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마치 지금 조국 장관을 사퇴시키면 이게 분리가 안 되고 진영 전체가 우리가 패배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진영 논리의 역습입니다. 제가 문조 분리 현상이라는 걸 8월 말에 유튜브로 띄운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조국 후보는 지지할 수 없다. 이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오래가면 결국 문 대통령 지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논평한 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9월 6일 인사청문회를 전후해서 문재인 대통령 이쪽 진영이 이걸 진영 논리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문재인 정부 진영과 조국 장관 임명 적절, 이 세력이 하나가 한 몸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후퇴를 하면 진영 전체의 패배가 되니까 후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딜레마가 있다. 그러니까 이 문조 분리 현상을 제가 언급했을 그 당시에 이 분리 현상이 과연 무엇인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에 관한 정부적 판단을 정확하게 내렸다면 그때 조국 장관 문제와 문재인 대통령 문제를 분리했으면 오늘날 여기까지 사태가 오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 지금 최악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 현상은 막았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을 실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조국을 후퇴시키면 문재인 정부 진영 전체가 손을 드는, 항복하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사실은 늦지 않았다고 보는데 계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조국 장관이 명백하게 이 부분에 관해서 위법을 했다는 게 드러나면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와 관련해서 조국 장관을 검찰이 기소하면 그러면 또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계기를 또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청와대의 분위기를 보면 그거 아랑곳하지 않겠다. 그냥 끝까지 밀고 간다는 분위기입니다. 끝까지 밀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제 경험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점점 더 떨어질 것이고,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40%, 어제 갤럽 조사는 40%지 않습니까? 이것이 떨어져서 35% 밑으로 내려가고, 만약에 30%대 초반이 되면 민주당에서 가만히 안 있습니다. 당장 6개월여 남은 내년 총선, 자기 배지가 지금 덜렁덜렁 거리는데 이거 떨어질 판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압박을 받습니다. 당으로부터.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견딜 수가 있을까요? 저는 견딜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을 끊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당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이제 그냥 개별적인 불만을 얘기하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러다가 총선 못 치른다.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조국을 품고 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청와대에서 조국 장관을 버리려고는 하지 않는 것 같은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 시기가 언제쯤에 다가올까요? 청와대가 또 실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 순간을 다 함께 잘 지켜보십시다. 감사합니다.